자, 그 다음 화학평형 관련해서 되게 많은, 굉장히 심각한 건 아닌데 조금 알아둘 만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래 표현으로는 액티비티, 우리말 번역은 활동도. 활동도.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배출한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 대단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 연봉을 1,000억씩 받는 사람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대단해.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알겠는데 묘하게도 그 손흥민 선수의 실력이 그 과거 토트넘에 있었을 때의 플레이하는 정도와 국가대표팀에서의 역할이 사실 같아요. 뭔지 몰라도 다르긴 다르겠어요. 다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실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이 중요하냐는 문제인 거예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하겠죠. 우선 소속팀이 다르면 우선 첫 번째 당장 달라지는 게 뭐예요? 주변의 인맥 구성이죠. 감독님도 달라지죠. 감독님이 달라지면 전술도 달라지죠. 주변의 동료도 달라지죠. 그리고 그 관중석의 구성도 달라지죠. 누구를 어떻게 응원하자의 상황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축구장의 퀄리티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어떤 선수가 얼마나 그 실력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환경적 요인이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선수의 환경 요소를 뺀 그 선수의 절대적인 축구의 영향력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 있는 거지. 아니 선수 입장에서 봐. 선수 입장에서 나는 저번 시즌에 골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 많고 나 연봉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근데 저번 시즌에 뛰었던 경기가 상대적으로 못하는 팀들이랑 주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홈 경기가 많지 않았느냐 라고 구단에서 얘기하면서 연봉을 깎으려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겠지. 즉 주변 상황적 요소를 감안한 그 선수의 절대적 가치, 그걸 계산해주는 수학적 모델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왜 있겠어요? 그 선수들의 연봉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선수 한 명의 연봉으로 구단이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구단의 목적에 의해서도 선수의 요구에 의해서도 그걸 계산해주는 수학 모델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구단 같이 야구구단 같이 그런 거대한 스포츠 기업들은 그런 걸 전문으로 계산해주는 수학자들을 다 고용합니다. 수학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연봉 협상을 막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비단 축구에만 있겠습니까? 화학 반응에만 또 있겠습니까? 당연히 화학 반응 같은 데서 먼저 고려가 된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의 주변 환경이란 바로 뭐겠습니까? 주변 물질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하는데 걔랑 반응을 하게 되는 다른 물질들의 상황이 어떠냐, 이것도 반응성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 온도 조건. 현재가 차갑냐 뜨겁냐에 따라서 반응성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용매가 어떠냐. 이게 지금 수용성 용매, 수용액 중에서 벌어지느냐 아니면 무극성 유기용매 속에서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반응성이 또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반응성을 고려를 할 때 주변에 누가 있지? 현재 온도는 어떻고 용매를 뭘 썼지에 따라서 그 녀석의 반응성이 제각각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고려하려고 하는 개념이 바로 활동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활동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첫 번째 1. 수용액중 반응이다. 라고 하면 활동도 표현을 어떻게 많이 해주냐면 짜잔, 요런 꼴로 많이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런 꼴이 무슨 말이냐? 우선 첫 번째 여기 X라고 쓴 건 그냥 어떤 의미의 물질을 뜻합니다. 원소 기호 중에 X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의미의 물질을 X로 썼습니다. 그러면 AX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 X의 액티비티, 활동도를 뜻합니다. 이때 여기 REF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그 직역하면 참조입니다. 참조. 뭐 참고한다 할 때 그 참조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reference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 REF인데 뭘 의미하는 거냐면 1몰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물질이 1몰만큼 있을 때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요 알맹이가 요게 바로 현재 농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요가 이게 활동도 계수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저런 꼴로 활동도를 많이 표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1. 반응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쪽수입니다. 자, 쪽수가 많다 이런 말 쓰죠? 뭐가 많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하고 그 원래 프로팀 원래에서의 실력이나 플레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2명 동시에 뜨면 당연히 더 잘하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명 뛸 거 3명이 손흥민 선수 3명 되면 당연히 더 잘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얼마나 역할을 할 거냐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쪽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이 활동도라고 하는 건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요. 뭐 할 때? 그 녀석의 농도가 커질 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커질 때.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활동도 계수. 이 녀석은 바로 뭐냐? 농도 이외의 반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농도 말고 그 외의 모든 요소들. 그럼 농도 말고 그 외의 많은 요소들이라는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현재 용매가 어떠하냐, 온도 조건이 어떠하냐, 그 물질들 말고 다른 물질들의 조성이 어떠하냐가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알아내기 쉽게 써요? 알아내기 어렵게 써요? 이 녀석은 알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활동도를 알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활동도 계수를 계산해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100억이 넘게 걸려있는 프로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 활동도 계수를 구하는 모델링이 잘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건 돈이 되니까. 그런데 화학 반응 같이 돈 별로 안 되는 것에는 활동도 계수 모델이 잘 개발되어 있겠어요? 몇 개 없겠어요? 몇 개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돈이 돼야 사람들이 달려든다 이런 얘기지. 내게 뭐 돈이 딱히 안 돼서 막 책을 찾아도 한 이 활동도 계수 모델링이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한 두어 개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보통 요사입니다. 보통 저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매우 가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런 경우는 되게 아주 희귀해요. 실제 화학 반응 같은 데서는 나타나기 어렵고, 그 몇몇 용액의 촉발성 같은 거 고려할 때 실제 용액 같은 데서 뭐 저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직접 언급되는 거는 거의 없을 테니까 보통 이 정도 값을 갖는다. 자, 됐어. 그리고 이때 세 번째, 요 활동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무단위입니다. 좋다. 자, 그런데 이제 반응이라고 하는 게 그 뭐 항상 수용액 중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두 번째 기체성 반응에서는 이 활동도를 또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자, 활동도 계수 표현까지는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기체성 반응에서는 이렇게 몰농도로 표현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뭐로 표현하는 게 편해요? 기체성 반응은. 기체성 반응은 부분합으로 표현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때 짜잔, 이런 꼴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P라고 표현되는 거는 현재 부분합이고요. 여기도 레퍼런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 압력 역시 뭘 얘기하는 거냐? 1atm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적 측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활동도를 몰 농도로 표기할 수도 있고 부분합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알아둘 거 3.3 활동도가 언제나 1로 일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상 만물은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근데 주변 것들에 대해서 영향받는 게 보통인데 어떤 특별한 애들은 항상 그런 애들도 있어요.
주변이 뭐냐와 무관하게 나는 맨날 그래.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변 환경이 뭐가 됐건 간에 활동도가 고정되어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얘들은 뭐냐면 주변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상태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들한테는 뭐가 있느냐? 크게 고려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 주변이랑 안 섞여요. 그런 순수, 고체 혹은 액체 이런 물질들이 활동도가 항상 1입니다. 그럼 이제 약간 예를 들자면 자, 줄게. 지우자. 자, 3.4. 자, 예를 들어 이제 요거 14장이니까 내 진도로는 16장에서 이제 등장하게 될 건데 혹시 짜잔 앙금이라고 말 들어보았어요? 앙금? 그래서 이제 앙금 이런 애들은 짜잔 이렇게 물에 넣어도 뭐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죠? 그래서 앙금이라는 말도 쓰고 한자말로는 침전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한자말로 침전, 그 다음에 뭐 앙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얘들은 당연히 침전이고 앙금이니까 상태가 뭐임? 고체죠. 그런데 이때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 표면으로부터 아주 극소량이 이렇게 수용액적으로 이온들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지만 반응은 내부에서 됩니까? 녹아 나오는 건 어디서 된다고 했습니까? 표면에서 된다고 했죠. 그리고 표면에서 뭉텅뭉텅 된다고 했습니까? 표면에서 조금 된다고 했습니까?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내부의 조성은 마구 변하겠어요? 항상 일정하겠어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녀석이 표면에서 일부 용해가 되는 그 반응성 역시 매우 달라지겠어요? 반응성이 고정되겠어요? 반응성이 고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 요 AgCl 앙금의 활동도를 얼마? 1. 알겠죠? 1. 그다음 중간에 지금 나이? 자, 섞이지 않는 액체라고 했죠? 자, 얘는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느냐? 저번 공통과학에서 전기화학 파트가 있었죠? 근데 아마 이번부터는 화학시험에서 전기화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전기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수용액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금속 양이온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아래쪽에 뭘 둘 수 있냐면 순액체.
자, 그러면 수은 액체하고 수용액은 섞여요? 절대 섞일 리가 없어요. 절대 섞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수용액은 물 자체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수는 무슨 물질이에요?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수는 무슨 물질이에요? 수는 금속결합 물질이죠. 금속결합 물질이고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이건 거의 섞일 리가 없어요. 절대 안 섞여요. 거의도 아니고 절대 안 섞여야겠죠. 이때 여기다가 짜잔, 이런 식으로 외부 전원을 연결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공급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자유전자가 공급되어서 이 자유전자가 여기 있는 수은의 표면에 이렇게 분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은도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은도 속성이 금속이니까 수은도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수은도 전기가 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양이온 같은 애들이 여기에 있는 수은 표면을 스치면서 이 자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스치면서 무슨 반응이 가능해? 환원 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에서 저 수은은 액체 타입의 전극으로 많이 활용돼요. 전극인데 꼭 고체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극이 액체일 수 있는데 그때 수은 액체를 많이 씁니다. 자, 역시나 반응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표면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표면에서 자유전자만 전달해 줬을 뿐이니까 수은 내부 조성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을 거고 물이랑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섞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액체 수은의 활동도는 1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 자, 그 다음. 준다? 준다. 아이고. 그 다음 활동도가 항상 일정한 경우 두 번째. 바로. 자, 용액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용매, 용질 알죠? 용매, 용질 알죠? 예를 들면 수용액이다. 그럼 용매가 누구? 수용액에서 용매는 수. 무슨 말 하겠죠? 수. 자, 그러면 어차피 용매라고 하는 건 전체 성분에서 가장 많은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도 많은데 또 묵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용매는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섞이기 전후 그 조성이 크게 변하겠어요? 거의 일정하겠어요?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매의 활동도를 근사적으로 1로 두고 뭐냐면은 평형을 표현해 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묽은 용액이 아니라 진한 용액에서는 요 용매의 활동도 역시 1이 되겠어요? 1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진한 용액에서는. 진한 용액에서는 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화학의 모든 연구는 무조건 묽은 용액입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도 가정이 묽은 용액입니다. 진한 용액에 대한 역학은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인류가 개발한 모든 역학 시스템은 100% 묽은 용액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한 용액을 설명하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왜 개발되지 않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천재들 중에 용액 연구하다가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연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용액이 아마 인류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진한 용액이에요. 그 진한 용액의 연구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생물 연구요. 생물. 예를 들면 이 안에 뭐 이 생명 안은 순물질이에요. 어마어마한 혼합물이에요. 어마어마한 혼합물이 뒤엉켜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특정 물질의 농도는 엄청 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한 용액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 연구의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진한 용액 연구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극도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쪽 연구가 뭐 사실은 뭐 이제 곧 또 AI가 개발되고 하면 AI 모델링으로부터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뭐 여하튼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 자, 그래서 묽은 용액에서 용매 활동도가 1. 알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 자, 자유전자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식 중에 이런 식의 화학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2 플러스 양이온이 있는데 전자 받아들여서 이렇게 고체로 석출된다. 뭐 이런 식의 환원 반응이 있을 때 요런 걸 자유전자 알겠죠? 자유전자 혹은 전류의 속도는 무엇이라고 가정하죠? 자유전자나 혹은 전류의 이동 속력은 어느 정도라고 가정하죠? 속도라는 속력에 가깝겠죠. 바로 전류와 자유전자의 속력은 광속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세상 그 어떤 것도 광속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류가 광속으로 흐른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전기 도구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쿡 꽂으면은 그거 관련해서 뭔가를 막 TV도 보고 뭐 라디오도 듣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 도구들은 전기 에너지를 연결하는 순간 바로 작동해요? 아니면 연결해 놓고 한 4시간 기다려야 돼요? 바로 작동되죠. 생각해보면 전류가 이동하는 정도가 굉장히 느리다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학적으로는 광속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광속으로 이동할 수 없는데도 왜 광속이라고 가정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기체상 전자는 당연히 광속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의 광속 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체상, 액체상 자유전자의 이동은 광속으로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혹시 왜 장난감 중에 왜 이런 진짜 장난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땅 때리면 한참 있다가 이게 튕겨나가나요? 아니죠. 얘 모두 다 질량이 같다면 얘네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 탱탱탱탱탱 하죠. 즉 뭐냐면 얘가 얘를 때리고 그 운동량이 전달할 때까지 사실 시간 지연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 지연이 없잖아요. 물론 뭐 100%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시간 지연이 일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 상태가 고체니까요. 즉 이미 고체나 액체는 밀도가 큰 편이에요, 밀도가 작은 편이에요. 고체 액체는 이미 밀도가 엄청 큰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충격이나 운동량이 전달될 때 작용 반작용이 작용하는 그 시간 지연은 거의 없이 즉각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류는 보통 고체 타입, 구리, 도선 이런 데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극이 있다. 여기가 플러스 극이다. 라고 하면 도선이 구리다. 라고 하면 자, 원자 핵들이 있을 거고 그 원자핵에 매여 있는 최외곽 전자들이 있겠죠. 그럼 이때 구리 도선은 고체잖아. 그러면 이 원자핵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겠어? 다다다다다 붙어 있겠어? 다다다다 붙어 있겠지.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어떤 자유전자 하나가 탁 공급이 되면 전자와 전자 간에는 뭐가 작동하죠? 청력이 작동하죠. 이 청력이 와와와와와와와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인 이 전자가 어떻게 돼? 바깥쪽 플러스 극으로 바로 뿅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진자 장난감처럼. 즉 이미 상태가 고체고 이미 상태가 액체면 이미 물질 상태가 고밀도이기 때문에 청력이 나타났을 때 그 청력이 작용하는 그 시간 지연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워져 있는 물질 안에서 물질 교환을 통해 여기서는 전자가 뿅 이렇게 왔을 뿐인데 얘가 이 상태에서 오자마자 뿅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시간 지연이 없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은 잘 봐요. 광속으로 움직일 정도면 자유전자는 반응성이 크다는 거예요? 반응성이 작다는 거예요? 자유전자는 반응성이 왔다입니다. 즉 자유전자가 존재하잖아. 자유전자는 무조건 반응합니다. 100%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언제나 100% 반응합니다. 무엇과 무관하게 주변 화학적 환경과 무관하게. 그래서 이 자유전자 역시 활동도를 어떻게 가정한다? 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유전자도 활동도가 1이다. 좋아. 좋아. 되죠? 좋아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줄게요. 줄게요. 으쌰. 자, 그 다음. 자, 평형상수 영어 표현으로는 이퀄리브리엄 콘스턴트라고 하죠. 이 이퀄리브리엄 콘스턴트인 평형상수를 어떻게 표현해 보겠느냐? 자, 이건 아까 그 어떤 관계식이 하나가 있었냐면 델타 GR 바로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가 있었죠? 요게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와
짜잔, 로그 Q. 요거로부터 평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던 그 평형상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보통의 반응 AA, BB, CC, DD가 있다면, 자, 얘가 만약 뭐라고 표현해 볼까? 시스템에 따른 평형상수 표현. 첫 번째 1. 나와 있는 이 A, B, C, D 물질들 있죠? 이 나와 있는 모든 A, B, C D 물질들이 모두 다 이상기체라면 이 평형상수가 짜잔, 이런 꼴로 표현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아까 썼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모든 시스템이 이상기체인가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게 실제적인 경우라면, 자, 반응물 A, B, C, D가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A, B, C, D가 서로 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현재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용매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기 있는 평형상수는 실제적인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활동도. 바로 각 물질들의 평형상태 활동도가 있겠죠. 그 각 물질들의 평형상태 활동도로 평형상수가 원래 표현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활동도가 각각 아까 어떻게 표현됐었어요? 활동도 계수와 농도항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럼 아까 각각의 활동도가 각각의 활동도 계수의 각각의 농도로 표현됐었죠. 그럼 얘를 풀어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A, B, 이런.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네, 뭘 잘못 썼는데요? A, B, C, D, AA, 여기에는 A, 얘는 B, 오케이.
그래서 원래 활동도 표현들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활동도 개수 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농도 표현으로 바꾼 거죠. 이때 REF라고 하는 건 다 1몰 농도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A, B, C, D는 지금 평형 상태의 농도 표현이겠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뭘 계산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했어요. 이걸 계산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했죠. 그리고 활동도 개수는 보통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0에서 1, 0에서 1, 0에서 1, 0에서 1이라고 했죠. 그런데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죠. 이 부분을 1로 비슷하다라고 가정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근사적으로 이걸 0으로 그냥 퉁쳐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아니 1로 퉁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레퍼런스 농도는 다 1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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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몰이겠지. 그걸 근사적으로 줄여 쓴 게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평형상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Empirical Equilibrium Constant라고 합니다. 이퀄리브리엄 콘스턴트는 평형상수이고요. 엠피리컬은 무슨 뜻입니까? 경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형상수는 진짜 평형상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짜 평형상수는 활동도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농도들의 비표현으로 쓰는 걸 엠피리컬 이퀄리브리엄 콘스턴트라고 하고 우리가 화학 양론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평형상수를 요런 꼴로 가정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못 구하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활동도는 단위가 있다 그랬어요? 단위가 없다 그랬어요? 활동도는 단위가 없다고 했죠. 그럼 무단위의 지수승을 한 거니까 이 평형상수도 원칙적으로 단위가 있겠어요? 단위가 없겠어요? 얘도 무단위가 된다. 이런 말이지. 뭐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평형상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입니다. 아이고. 됐죠? 그래서 원래 평형상수와 엠피리컬 평형상수가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평형상수 외에 경험적, 실험적으로 편의상 쓰는 평형상수가 개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지우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것만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바로 기체상 반응에서 바로 평형상수의 관습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 AA gas, BB gas, CC gas, DD gas 라고 할 때 이상 기체의 경우 PV는 nRT 이걸 만족하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자, 얘는 짜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요 수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게 뭐냐면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가 바로 뭐다? 어떤 물질의 몰농도가 될 거고 P는 그 물질의 부분합이 되겠지. 알겠죠? 그러면 이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좀 하면 자, 그거는 여기 씌울게요. 씌울게요. 그래서 평형상수라고 쓰고 지금 얘는 누구냐면 엠피리컬 평형상수인 거예요. 수학적인 진짜 평형상수가 아니고 경험적 평형상수라고. 그게 저기서처럼 어떻게 C의 C승, D의 D승, A의 A승, B의 B승의 평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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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상태의 농도일 텐데 놀라웠게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항들은 다 몰농도란 말이야. 근데 그게 보시다시피 기체 상태가 되면 그 물질의 몰농도를 부분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PC의 C, PC 나누기 RT의 C승, PD RT의 D승 나누기 PA RT의 A승, PB RT의 B승. 됐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PC의 C승, PD의 D승 나누기 PA의 A승, PB의 B승인데 사실은 얘들도 다 평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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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상태 부분합들이겠지. 그래서 몰농도를 각 물질들의 부분합으로 다 바꾼 거야. 그런데 이때 여기에 곱하기 뭐가 남냐고. 바로 여기에 있는 RT승이 남게 되는 거지. 어떻게? A 플러스 B 빼기 C 빼기 D.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RT승, 해서 맞나?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네. 맞지. 이렇게 표기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만큼 있죠, 이만큼. 네. 이만큼을 묶어서 KP 라고 해서 얘를 압력 평형상수 그 다음 이 엠피리컬 평형상수는 어차피 다 농도들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관습상 KC라고 쓰고 얘는 이 엠피리컬 평형상수를 농도 평형상수 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알겠죠? 농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농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컨센트레이션의 앞 철자 C를 따서 여기에 C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농도로 표현하건 압력으로 표현하건 활동도는 같아져요? 활동도는 달라져요?
활동도는 같게 표현되는 거예요. 농도로 표현하건 압력으로 표현하건. 그러니까 농도로 표현하건 압력으로 표현하건 평형상수도 한 가지인 거예요. 활동도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런데 활동도 계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보니까 평형상수를 관습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편의상 농도 기준의 평형상수와 압력 기준의 평형상수가 따로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몇몇 문제들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학교 내신 기출 중에서는 이 KP하고 KC를 연결해 보라는 문제가 종종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평형상수 표현을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지금은 아직 방학이 아닌데 방학이 끝나고 나면 아마 방학 끝나고 나면 그거 아니고 주중 수업이 방학 기간 중에 추가가 될 거예요. 주중 수업이 아마 월요일 같거든요. 월요일 맞나? 월요일 하여튼 있어야겠죠? 그거 내가 단톡방에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 그 주중 수업도 꼭 같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좋아, 시마이 데스.